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33, 34조 1항 가운데 오늘은 6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보면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라고 이제 약칭할 수 있는데요. 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이거는 이제 뭐 꼭 영리법인은 이제 상호죠. 되게 또 어떤 개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면 상호일 수가 있는데 비영리법인 이런 데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 또는 상호 이렇게 하고 있고 초상, 이건 포트레이트.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명, 사인, 상표 이렇게 사인으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서명, 또 인장, 이렇게 질 찍는 도장, 인장, 그다음에 아호, 부르기 좋게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아호, 또 예명, 또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약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포함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포함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에는 제한이 없죠. 지정상품이 뭐든지 간에 이런 거 포함되면 이제 그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명한 타인 이때 타인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은 생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표법은 아예 입법적으로 상표법에 living individual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타인이 아니고 있던 저명한 타인이 된다. 저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유명하다 할 때 상표법에서는 주지, 저명 이런 말을 써요. 주지, 웰로운보다는 저명, famous가 더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저명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에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 보세요. 나이키 보면 조던 에어 이러잖아요. 신발에 마이클 조던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이클 조던은 네임 셀리브리티, 그러니까 저명인사죠. 셀리브리티들은 네임 라이센싱 이런 것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그런 것만 해도 1년에 한 200 몇십억씩 그 수익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한 겁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트럼프도 우리 여기 한강변에 가면 트럼프 월드 막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나 막 이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가는 돈이 한 20억은 갖고 간다는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큰 20억이면 트럼프한테는 푼돈인지 몰라도 그 전 세계에 막 여러 나라인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기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막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수익락을 얻은 경우에는 이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입법 취지는 이런 거 이 사람 저명한 이 타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사람 또는 그와 특수한 어떤 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약간 공익적인 측면을 또 수요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여기 보면은 단서에 보면은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권 보호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타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 6호를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효심판이 6호 위반이다 해가지고 무효심판의 경우 있어서 되게 공익보호를 위한 규정은 제척기간이 없고,
사익보호를 위한 규정은 제척기간이 5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6호 위반의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즉 사익보호적인 규정을 본다는 거죠.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인격권 보호술로 보는 게 옳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 상표권과 이제 상표하고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적 중에 하나가 right of publicity가 있고 퍼블리시티권, 그다음에 right of privacy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유명 인사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막 인터넷 댓글에 막 그 사람의 인격을 막 훼손하는 그러한 글을 막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right of privacy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건 뭐 유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경우에도 보호가 되는 거죠. right of privacy는 그런 것인데, 이제 유명 인사의 경우에는 공적인 인물이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개인들이 이것을 모방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는 개념이 이제 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규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표와 충돌됐을 때 어떻게 이제 이것을 조화롭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호의 규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요건을 봅시다. 첫째, 저명해야 돼요. 저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 통념상 국내 일반 수요자나 관련 거래업계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유명하면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은 저명한 연예인 이름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예인 그룹 명칭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21 사건이에요. 21 사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출연했을 때 21의 그룹 명칭하고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근데 스포츠 선수 이름 이것은 변리사 시험에 1차에 출제된 적인데 박지성, 박지성 이름 요즘에는 이제 손흥민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것은 안 된다. 기타 국내외의 유명 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이거 우즈가 한때 그냥 막 이렇게 골프로 엄청나게 우승해가지고 유명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누군가가 타이거 우즈 상표를 스포츠 의류에다가 딱 출원하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죠. 6호에 해당해서 그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약칭이나 또 캐리커처, 이게 만화로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 기획사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또는 그런 데서 자기네 소속사의 그러한 배우들이라든가 가수라든가 뭐 또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도 마찬가지야. 자기네 소속되어 있는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 사인이나 뭐 또 커리컬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표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개념, 또 영국, 유럽의 축구 이런 데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출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마 SM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선두주자 아닌가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눈이 띄어가지고 따라오니까 공연장 가면은 막 그런 거를 뭐 블로마이드도 팔고 티셔츠도 팔고 뭐로도 팔고 기프트샵으로 막 파는데 짝퉁들이 막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니까는 이걸 보호해야겠다 해가지고 상표 등록을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이제 이게 눈이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사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예인 개인들이 그냥 또 연예기획사 이런 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가 막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연지 여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태양이 어떻게 썼느냐는 모습이에요. 사용량, 거래 범위, 상품 거래 실정 이런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의 판단하기 위한 팩터예요. 팩터, 요인들,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유루루 해가지고 이런 정도면 유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거나 뭐 이런 광고에 많이 저기 뭐 여러 가지 그 잡지나 매체나 이런 데 많이 나왔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양이 많고 기간이 길수록 이런 것이 인정되기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번호는 이런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등 이런 것들 또는 이들의 약칭 등이 그 자체로서 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저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상표로 사용되어서 저명해야 된다는 걸 요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거절이지. 이 이름이 상표로 사용되었어? 그러니까 이건 6호에, 그 다음에 출원 상표는 거기에 뭐 그걸 포함하는 거니까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꼭 상표로 사용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유명하면 그걸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호의 저명성 이렇게 돼 있죠. 저명한 타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명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상표법에 주지가 있고 저명이 있는데 저명은 주지보다는 더 유명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상호의 저명성을 따질 때 뭐야? 주지상표, 나중에 이제 구호에 대해서 주지상표에서 설명하는데 주지상표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지현재성, 즉 유명한 것보다는 훨씬 주지도가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저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딱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타인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해야 되고 현존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인은 물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 이런 것도. 아까 제가 타이거 우즈 얘기했잖아요. 타이거 우즈 유명하니까 국내인이 스포츠에 딱 출연을 한다.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약칭은 그 타인 스스로 약칭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니셜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관련 업계에서 그 타인의 약칭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기준서에 얘기하는 약칭 예시를 봅시다. 국과수 그럼 뭐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뭐 한은 그럼 한국은행, 한전 그럼 한국전력공사, 육사 그럼 육군사관학교. 이런 것이 다 여기 약칭이죠. 저명한 약칭이다. 그러면 이제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은 포함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6호에 해당해요. 포함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주된 요구인지 아니면 부기적 보조적인 그런 표기에 불과했던 것인지 이런 거 안 따지고 출원상표에 남의 유명한 이름이나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6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6호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제 6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록 거둘 이유가 없으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승낙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요. 되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명칭 또는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박지성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내 이름이야. 자기 이름이 남의 이름도 아니고 내 이름이야. 근데 딱 출연을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나는 유명하지 않잖아. 내가 박지성인지 몰라. 사람들이 박지성 그러면 축구선수 그 박지성만 생각해. 그럼 나는 억울해도 6호에 해당해서 거절이 돼요. 내 이름을 내가 출연했는데도 거절이 돼. 왜냐하면 박지성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타인인 축구선수 박지성을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박지성 선수의 승낙을 얻어서 승낙서를 내가지고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인이 다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타인 여러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 모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어?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도 유명하고 이 사람도 유명하고, 어?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다 승낙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관리하는 어떤 뭐 회사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의 거기에 승낙만 얻으면 되겠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미스터 트롯 동원이 유명하잖아. 예?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때는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겠죠. 미성년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포함하는 상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행 타인 인격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이런 건 안 따진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그게 들어가서 그 사람, 그 저명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인격을 훼손했어? 이런 거 안 따져. 무조건 포함만 되고 있으면 6호야. 그냥 거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6호는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하고 혹시 그 타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하고 뭐 전혀 업종이 다르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뭐 오인혼동에 염려가 없다. 이래서 그런 거 주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포함만 돼 있으면 상품 뭐 가리지 않고 무조건 거절해요. 그 판례고요. 그 다음에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출원해 놓고 승낙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저명한 타인에게 아예 그거를 이 상표 등록 출원을 이전을 해줘버려. 이렇게 승계를 해줘버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사람 본인의, 유명한 그 사람 본인의 그 출원인이 되니까 그건 6호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절료가 해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라이센스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실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반 효과는 이제 이거는 6호 위반하면 거절 이유고 무효 사유고 제척 기간 5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타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익보증 성격을 반영한 규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것이 타인의 성명 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상표로 사용이 됐어. 상표로. 실제 마이클 조던 생각해 보세요. 그 브랜드로. 잭 니클라우스 생각해 보세요. 골프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사용해가지고 유명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제3자가 이제 타인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승낙이 있더라도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혜자는 오인운동을 처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9호에 의해서 또 11호에 의해서, 9호는 주지상표입니다. 11호는 저명상표 또는 12호에 의해서, 이거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호는 뭐냐면 주지, 저명 해도 12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지 또는 저명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요자들 사이에 어느 특정인의 상표라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경우, 상당한 정도 알려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12호로 의해서도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주지는 9호, 더 유명하면은 12호, 주지보다 좀 못해도 12호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표를, 그 유명한 사람의 상표를 사든지
내가 권리 출연한 것을 권리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률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연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그런 경우에 당연히 또 13호가 그렇게 돼 있어요. 13호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제 그 출연하게 되면은, 자세히 나는 13호 때 설명되면은 13호에서 또 거절이 돼요. 영어로 bad face라고 그래요. bad face. bad face. 그 신의에 반하여 이런 얘기죠. good face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bad face. 그래서 악의로 뭐 부정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부정한 목적 출연하면은 여기 13호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규정,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이제 상표법 90조에 보면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법상 상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른 권리와의 관계를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어떤 출연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다 6호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또 이들의 저명한 약칭이야. 그러니까는 이들 저명한 약칭인 것은 이 아호, 예명, 뭐 예명 등의 약칭일 수도 있고, 저명한 약칭, 또는 여기 있는 성명, 뭐 명칭 또는 상호 등의 저명한 약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등을, 이게 중요해. 이건 잘 표현을 외워놔야 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옛날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렇게 널리 좀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나 객관식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 이름이 박지성이야. 근데 나는 축구선수 아닌 그냥 일반인 박지성이야. 출연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출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축구선수 박지성 이름 때문에 거절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은 안 돼. 그럼 등록이 안 된다고 못 쓴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어. 왜? 내 이름이니까. 자기의 성명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이런 것들도 다 저명한, 이런 거 타인의 저명한 이런 걸 요건으로 하고 있죠. 근데 90조에는 뭐야? 이런 것들은 성명부터 인장까지는 막 저명이라, 자기의 저명한 성명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자기의 성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호나 예명이나 필명이나 약칭을 쓰겠다. 그때는 저명해야 돼. 그 저명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6호는 전체를 저명할 걸 요건으로 하는데, 이 90조에 효력에 미치하는 범위에서 저명을 요건하는 것은 이런 아호, 예명, 필명, 약칭만 저명 요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명자가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관식이나 객관식 할 때 거기에 눈여겨봐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사용권이에요. 이거는 상표법 제99조 제2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이게 첫 번째죠.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의 목적이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거니까 타인의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그 다음에 7.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는 8. 해당 상표를 9.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10.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거예요. 이 조문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다 갖춰야 계속 사용권이 있는 거지. 이 중에서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출원 전부터 아니고 출원 이후에부터 썼다든가, 그 다음에 국내에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해당 상표가 아니고 해당 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쓴다든가, 해당 상표에 실제 동일성 있는 상표를 쓴다면야 여기 해당되지만, 동일성을 벗어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상표에 동일이 있고, 이건 조금 넓혀서 동일성까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성. 동일성.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유사. 이걸 벗어나면 이제 비유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해당 상표는 동일성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조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99조 계속사용권이 관련되는 문제로 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교재에 소개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 이 밑줄 친 것들은 다 시험에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21 사건에 보면은 출원인은 외국 회사예요. 출원인이 외국 회사인데 지정 상품은 출원 상표는 21이야. 이 21. 근데 지정 상품은 화장품 또고요.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이런 것 등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그룹 21을 포함하고 있다. 거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거절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차르트 사건이에요. 타인의 저명한 타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타인은 뭐라 했어요? 현존하는, 즉 생존자라 그랬대요. living. 근데 모차르트는 뭐야? 이미 고인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6호를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조항은 모를까? 6호는 적어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생존자를 의미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6호를 적용했다. 이건 잘못이다. 위법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6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7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호는 이제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7호가 상표법 적용 해석 적용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성질표시 표장 때 설명드렸습니다. 7호가 가장 많이 34조 1항 7호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실무에서 또 가장 거래사에서 그만큼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33조 1항 3호 성질표시 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항에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다른 조항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조 1항 7호가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7호에서 거절이 됩니다. 여기서 선출원에 의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출원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후출원에 의한 타인의 선등록 상표 그런 얘기는 거의 없을 텐데 그러나 가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심사하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거의 어렵지만 옛날에는 매뉴얼로 하다 보니까 파일을 막 이렇게 심사관이 뒤섞여 하다 보면 잘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7호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는 거지. 그걸 근거로 7호에 해당한다고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등록상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등록상표는 아니잖아. 에? 자기 상표가 기본 상표고 그 유사한 건 얼마든지 등록할 수가 있는 거야. 타인의 이제 등록상표라고 돼 있죠. 또 등록상표. 출원상표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이제 선출원상표잖아요. 선등록상표가 아니고 선출원상표. 아직 등록은 안 됐고 심사 중인데 나보다 먼저 출원돼가지고 지금 심사 중이야. 이렇게 나보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심사 중이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경우 선출원상표의 경우 35조 1항 35조에는 선출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이 7월 적용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등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등록상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등록상표 그렇게 돼 있죠. 가로에 치면 등록된 지적단식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건 뭐냐? 그거는 이제 8호에 이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그래서 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7호와 적용해서 관련해 가지고 우선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가 우선 먼저예요. 상표보다. 사람들이 하도 상표법 하니까 상표에 대한 필이 꽂혀가지고 상표만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돼. 우선은 상품이 뭐냐를 생각을 먼저 판단을 하고 동일 또는 유사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으면 이거 7호는 뭐 상표가 유사하냐 아니냐 따질 것도 없잖아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냐 따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쭉 이제부터 34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 쭉 오면서 앞으로 또 뒤에 쭉 돼서 21호까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조항들이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이런 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요. 또 다른 조항들도 마찬가지야.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뭐 그렇지 않은 조항들도 이제 6호처럼 있지만은 그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가 상표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거에 대한 판례가 제일 많아. 상표법 판례 중에. 제 교재에도 그거 웬만한 그 유사 여부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반영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책이 두꺼워졌는데 사전처럼 이렇게 쫙 가나다를 순서대가 나열을 했고 왜 그렇게 이걸 유사라고 받고 아닌지를 쭉 가능하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잘 읽어보시면 이제 감이 와요. 이런 경우 유사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7호를 설명할 때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장을 달리해가지고 교재도 그렇게 됐습니다. 달리해가지고 그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보고 실제 시험 문제도 그것만 물어보고 동일 유사의 경우 상표 유사 판례 옳은 거, 상품의 유사 판례 옳은 거, 그런 거 또는 그거에 대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만 나중에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취지를 보면은 이거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상표권을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등록이 되면 선등록 상표인 사람은 뭐야? 상표권이라는 건 뭐야? 동일 또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오로지 자기만 등록 상표를 그 상품과 관련해서 독점에 사용할 수 있고 금지권에서는 유사 범위까지 확대해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 상표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허용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독점권 또 배타권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조항은 이렇게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선등록 상표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표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표가 만약에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자들은 헷갈리는 거지. 너무 유사한 상표가 막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돌아다녀봐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같은 데서 나온 거야? 아니야.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상품 출처의 오인운동 이런 것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를 해서 상표의 기능인 그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 이런 것 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표법의 기본 원칙에서 처음에 상표의 발달 때 은혜주의와 권리주의, 우리나라는 이제 상표법 제3조 등에서 권리주의다. 상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믿든 곧든 국가는 등록을 해줘야 돼. 두 번째는 상표권의 발생에 대해서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상표권의 발생의 기초를 사용 사실의 기초를 두는 나라는 사용주의. 되게 이제 많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로 일부 있고, 등록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상표권의 발생 인정하는 주의는 등록주의 국가예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대륙법계 국가들, 이런 데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등록주의가 원칙이고 사용주의를 예외적으로 일정한 채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출원이나 상표가 이게 서로 경합돼서 상표 등록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출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누구에게 상표권을 줄 거냐, 독점권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 어느 한 사람만 쓰게 독점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이제 그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선출원주의예요. 줄여서 선원주의라고 그러고 first file 룰이야. 그 다음에 선사용주의는 뭐야? 서로 경합됐어? 그러면은 누가 먼저 사용했어? 하루라도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제 에게 권리를 주는 게 선사용주의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적용력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선출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일 것,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선출원 등록상표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수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 이거는 7호를 적용할 수가 없죠. 선출원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선출원 등록상표가 불사용이라도 등록 취소되지 않는 한은 본호를 적용해서 후출원 상표는 거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선출원 등록상표가 내가 출원했어. 선등록이 있어. 예? 그거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A- 상표를 출원을 했어. A 상품에. 근데 A라는 상표, 유선 상표가 A라는 상표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출원은 거절이 되겠죠. 거절이 되는데, 보니까 얘는 쓰고 있지 않아. 쓰고 있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는 한은 불사용으로 3년간 뭐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불사용 취소 사유에 해당 안 해서 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심판을 이해관계 아니고 지금 누구든지인데 이렇게 심판 청구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냥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선등상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 이걸 정하게 되면 불산 취소를 걸어야겠죠? 심판을 청구를 해. 그 다음에 심사관한테 심사 보류 신청을 해. 나중에 청구사실 증명원을 떼가지고 이거 신결 확정될 때까지는 좀 심사를 보류해 주시오. 왜? 이거 취소 확정되면은 소멸 거절률 7호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오. 그러면 이제 심사가 그분들은 이제 다 웬만하면 다 기다려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취소가 됐다. 그러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취소가 안 됐다. 또 심판 청구도 된 사실이었고 계속 그냥 존속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7호를 적용하는 거예요. 거절. 하는 것이 판례고요. 그 다음에 출원상표가 주지 저명상표야. 나 유명한 상표 사용주야. 근데 내 유명한 상표를 그동안 이제 등록을 받겠어 하고 출원을 한단 말이에요. 에? 왜냐하면은 나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과연 유명할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치매 분쟁 사건이 터지면은 내 상표 유명이 아니에요 입증하는데 많은 자료와 시간과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등록하면 등록원부 딱 되고 나 등록된 상표야, 상품은 유사해, 상표도 유사해, 치매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 유명하부터 입증을 해야 돼. 그럼 상대방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빠른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 샤넬이나 구찌나 루이비통도 대한민국에 등록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상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상표가 굉장히 유명한 상표야. 그래서 출원을 했어. 근데 그와 유사한 A라는 상표가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의 모방일 수도 있겠죠. 이 유명 상표를. 모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출연해가지고 등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는 이제 9월이든가 11호나 이런 등에서 등록을 무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무효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있다고. 그러면 아무튼 선등록 상표의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7호를 적용해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거절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려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내 주의 저명 상표 모방해서 등록한 거니까 등록 무효다. 이래가지고 무효 심판 청구해서 신결 확정돼가지고 이 장애 사유를 없앤 다음에 더 이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치료에 의해서 거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협약, 공업수요권법이란 파리협약, 가맹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표라도 유사한 상표가 존속하고 있다. 그래도 여기 번호를 적용한다. 7호를. 그러니까는 나 파리협약 당사국 멤버 컨트리에 있는 국민이야. 근데 우리나라에게 등록이 되고 보호를 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출원을 하는 거야. 근데 뭐야? 이런 상표 A 상표를 상표를 출원하는데 어떤 우리나라나 또 다른 나라 사람이 또 등록을 해놓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유사 상표를. 그러면은 뭐 파리조약에 대한 상표는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애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치료에 의해서 거절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판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종종 되는데, 기업에 있어서 되게 그룹사, 지금 자기네 회사가 좀 큰 회사다 그럼 잘 생각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도 출제되고, 동일한 기업 그룹 내에 속한다 할지라도 권리 주체가 다른 계열 회사는 타인에 해당하는 것을 본다는 게 판례예요. 자, 되게 보면 이제 삼성의 그룹을 봅시다. 삼성그룹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 마크가 있다. 삼성. 이런 것을 대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모 회사, 핵심이 되는 회사가 삼성물산 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공동명의로 이렇게 출원이 돼 있어요. 대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 SDI, 삼성 SDI가 삼성 갤럭시를 출원한다고 쳐봐. 출원인은 삼성 SDI야. 출원인은 삼성 SDI.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출원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삼성물산 플러스 삼성전자하고 선등록권자, 출원인인 삼성 SDI하고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를 하더라도 남남으로 본다는 거예요. 타인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삼성 SDI가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걸 관리하는 그룹에 팀이 있죠. 법무팀이나 이런 데도. 거기다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전자나 물산의 공동명의로 이렇게 해서 출원하게끔 해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뭐 자기들 라이센스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표장의 권리자가 둘 이상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구성은 전부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종종 있는 일이에요. 아까 이게 저희 그룹사 상표가 뭐랬어요? 삼성, 이건 그룹상 사용이 아니지. 일반적으로 봅시다. 이런 삼성 마크를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출원을, 그 다음 유사한 상표를 삼성전자 단독으로 출원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자기 회사 이름이 자기가 이후에 있는 선등록 상표권자인 삼성전자의 공동 상표권자 이렇게 등록됐다 하더라도 거절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갑 더하기 을인데 지금 후출원 상표 출원하는 것은 갑으로만 돼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깜빡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나마 그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회사니까. 뭐 그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이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출원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좌우의 공동 상표권자의 지분의 일부를 말소를 하는 거야. 지분을. 그러면 단독 권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갑과 갑으로. 갑과 을에서 을이 빠져나간다면은, 그러면 갑이니까 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게, 친구랑 동업을 하잖아요. 실제 이런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벤처기업한테 야, 우리 뜻맞아 하자. 동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카카오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쳐봐. 그럼 권리자가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갑과 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뭔가 또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 그래갖고 을이 튀쳐나갔어. 튀쳐나가가지고 나는 따로 나 사업할래. 그래갖고 또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도 이름을 요번에는 여기가 카카오라면 뭐 뉴 카카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갑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해주겠어요? 저희 동의가 아니고 이제 갑이 자기 거 권리를 말소를 해주겠어?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 협력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을은 더 이상 카카오자들하는 거는 못 갖는 거야.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기 을은 쓰고 싶어. 왜냐면 카카오라는 게 유명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회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자체로는 등록을 못 받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출원인은 갑인데 인형상표권자는 갑 플러스 을이다. 이거는 남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예외로 정부 부처 상호간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 부처의 법인 경우는 다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는 거야.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부처 상호간은 타인이 아니야.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냐? 이건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남남으로 보게 돼 있어. 지방자치. 서울특별시하고 저 부산 뭐 직하시 아무튼 그렇게 광역시하고 남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 상호간 또는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에는 그건 타인으로 봐요.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유사,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을 달리해서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우선 키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의 동일도 유사라고 했는데, 동일이야 뭐 그건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유사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상표가 두 상표가 유사하냐 아니냐 따질 때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세 가지 요소. 첫째가 외관, 그 다음에 appearance, 그 다음에 칭호, 요즘에 호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관념,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요. 외관, 칭호, 관념. 그런 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객관적 관찰, 전체적 관찰, 이격적 관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판단 대상 요소는 외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이고, 관찰 방법은 전체적 관찰, 객관적 관찰, 이격적 관찰이고, 그래가지고 거래상 오인운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요. 그래서 likelihood of confusion,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 이격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야. 외관 유사 그러면 유사, 칭호 유사 그러면 유사, 관념 유사 그러면 유사예요. 근데 어떤 조상표 있잖아요. 조상표 그러면 관념이 없잖아.
그러면 관념은 대비할 바가 못 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칭호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 그래서 강학상 또 실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사의 외관 유사, 칭호 유사, 관념 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건 알겠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격적은 뭐야? 이격적. 그런 말, 참 낯선 말이죠? 이격적 관찰. 참 소비자의 소비 행태, 패턴을 봅시다. 컨슈머 비헤이버, 행위를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그래 여기 여의도에 새로운 신현대라고 어마어마한 백화점 생겼어. 좋아 거기 한번 놀러 가볼까? 그래갖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데이트도 해가면서 뭐 차도 마셔가면서 쇼핑 라운드, 루킹 어라운드 쫙 한단 말이야. 어우, 저 신발 마음에 들어. 저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마크가 있어. 그래가지고 샀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또 이제 여자친구하고 명동에서 이번에 만났어. 그래갖고 막 데이트했는데 거기도 또 막 신발 파는 가게들이 있어. ABC 마트도 있고 막 뭐도 있어. 거기 들어가 봐. 나도 또 신발 또 하나 살까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 6개월 전에 이거 샀던 거 그런 모델 아니야? 그때 마음에 들었는데 또 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표를 하는데 6개월 전에 신현대에서 산 상표는 예를 들면 도형 상표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여기 오리톨 파크 사건인데 여기 이제 새가 있는데 새가 이렇게 큰 새가 있고 작은 새가 있어. 그리고 여기 몇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 머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거와 대비되는 치매 문제였던 상표는 새가 이렇게 모양을 데리고 있어. 예?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새가 3마리 나는데 여기 2마리만 날아가. 이렇게 됐을 때 치매 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검사다 또는 이제 법관이다 판사다 이렇게 했을 때 대개는 또 심판관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보면은 말이죠 치매 상품 나오고 권리 상품 나오고 이렇게 대비를 한단 말이야. 대비적 관찰을 하게 된단 말이야. 보고 보고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어느 검사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사건인데 검사가 이거 다르지 않느냐. 왜냐 얘는 새가 머리가 이쪽을 향해 가고 있고 날아가는 새가 3마리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머리가 이 반대편에 있고 날아가는 게 2마리니까는 다른 모습이라 이거지.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이격적 관찰인 것은 소비자들이 실제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신현대에 가서 샀지만은 6개월 뒤에는 명동에 가서 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명동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내가 6개월 전에 산 신발의 마크는 새가 왼쪽을 향해 가고 있고 세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새가 이쪽 향하고 있고 새가 2마리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거구나. 이렇게 평균 수요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면은 그래 6개월 전에 본 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같은 거겠지. 이러고 사겠어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적 관찰을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격적 관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지고 이게 이격적 관찰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관찰이라는 것은 되게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자기도 하나의 소비자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에버리지 컨슈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 수요자 입장에서 나는 상표 전문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판단했는데 그중에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면 유사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유사한 부분이 상표에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게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출처에 오인 운동을 야기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비유사로 봐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전체적 관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이제 요부 관찰, 또 분리 관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부 관찰, 분리 관찰. 이 상표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은 뉴 삼성 이러면 이 상표에서 중요한 부분이 삼성이라는 얘기죠. 뉴는 꾸미는 거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뉴 삼성이라는 상표 중에 삼성을 요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요부가 뭔지를 고려해 가지고 원칙은 그 요부와 출원되는 상표의 요부와 유사면은 전체적으로 유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요부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뉴 삼성에서 어떤 것이 요부인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뉴와 삼성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분리관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역적 관찰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와 선로 상표 등과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 심사 기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 인정받은 상표는 당연히 요부가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식별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식별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요부예요.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받은 상표가 후출원이고 동일 유사한 타인의 선로 상표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가 인정받은 게, 예를 들면은 A라는 상표가 있고 여기 A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후출원이에요. 근데 사용해서 식별이 인정이 됐어. 근데 얘는 선등록이야. 예? 예. 선등상표 또 선출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게, 이거 사용해서 식별력이 인정됐어? 그럼 소급해가지고 이것도 인정해줘. A도 요부가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사야. 이렇게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때 와서 사용형 식별이 인정된 거고 얘는 그 전 사용형 식별이 인정되기 전이잖아요. 전에 포함된 거니까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까지 소급해서 사용형 식별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출원인이 을이고 이건 갑이고 출원인도 다르고 또 갑이 쓴 것도 아니고 을이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후출원 상표 심사에 있어서 사유의 식별로 인정받은 등록, 출원만을 인용할 번호를 적용하여 하며 식별로 인정받지 않은 표장 부분을 포함한 등록 상표까지 인용해서 번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식별력 그것은 요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고려해가지고 그 부분만 요부로 봐가지고 앞에 거하고 유사하냐 또 뒤따라오는 거 유사하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에는 지정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입니다. 예, 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번호는 지정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표가 선정 상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출원 상표가 그 지정 상품이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면은 7호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법에 해석해서 당연한 거고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이제 뒤에서 그 대표적인 이제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상품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상품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가입을 해서 프랑스 니스 지방 알죠? 니스라는 데서 외교회의 체결해서 니스 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제 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니스 분류에 가입을 해서 지금은 국제 분류로 상품 분류를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류부터 45류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니스 분류다 또는 국제 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에 옛날에는 한국 분류, 우리나라 고유의 분류가 있었어요. 한국 분류. 이때는 1류부터 53류까지가 상품류고 서비스는 101류부터 112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상품 분류표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제 1류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상품군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군. 군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무리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 무리군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 세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이템이라는 말이죠. 아이템. 그래가지고 이 상품 예를 들면 여기다 무슨 비료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화학 비료, 예를 들면 천연 비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이게 이제 1군이야, 예를 들면 1군. 그럼 여기 또 1군이 있고 또 하면은 여기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면은 여기에 2군 해서 또 또 이렇게 하나 아이템들이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1류 이걸 클래스 1이라고 그래. 류를 클래스 1. 그 다음에 상품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상품군을 영어로 서브 클래스라고 그래. 서브 클래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화학비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국제 분류를 하면서 여기다 유사근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유사근 코드. 시밀래리티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옛날 한국 분류 당시에 보면은 여기 같은 상품군, 그러니까 같은 류에 속한다고 다 유상품이 아니에요. 같은 류라 하더라도 상품 서브 클래스가 다르면은 비유사 상품으로 봐. 원칙적으로.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해서 서브 클래스가 같은데 속해 있는 상품들은 유사로 보지만은 클래스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은 클래스가 같다 그래서 유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같은 상품군에 속하는 것으로서 화학 비료나 천연 비료는 서브 클래스가 같잖아요. 그러면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을 니스 분류, 즉 국제 분류로 하면서 유사한 코드를 어떻게 배겠냐면은 구스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번호를 붙이고 예를 들면 1이다. 이게 1류다. 01 얘를 붙이고 그러면 1군이잖아요. 1군 클래스 1, 서브 클래스 1 그러면 01. G0101이 유사근 코드야. 그러니까 화학 비료의 유사근 코드는 G0101. 천연 비료의 유사근 코드는 G010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품 유사근 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상품 판단 기준,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근 코드가 같으면 일단 유사로 봐. 심사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준인데,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같은 유사근 코드에 속하는 걸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유사한 게 아니네. 그럼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심사관들은 여기에 같은 유사한 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쪽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법원도 가능하면 그거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고수요를 그랬을 때 이거는 다른 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씩 심사관도 이건 유사하지 않은 거다. 심판관도 이건 유사하지 않은 거다. 법원도 이건 유사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원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걸 유사한 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원 전략을 짜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 다투고 싶으면 이제 다퉈야 돼. 그러면 이제 특허청에서도 심사원 협의체를 이 유사상품에 관한 또 협의체를 열어서
이걸 유사로 볼지 않지 막 따져가지고 이 코드가 잘못 부여된 거야. 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추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품 유사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 판례는 잘 기억해놔야 돼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상품 주체가 오인 운동을 야기할 염려 있는지 여부 이거잖아요. 상품도 마찬가지야. 이 판단 기준을 잘 기억해놔야 돼요. 특히 이 후자 빨간 줄로 밑줄 끈 거 여기. 그러니까는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동일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되, 핵심은 뭐냐면 상품 속성설이야. 상품 그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품 속성설이에요. 상품의 유사 판단 기준은 이제 그 상품 속성설을 기준으로 판단. 이것이 판례예요. 판례.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래서 다루고, 형상은 이래서 다루고, 용도는 이래서 다루고, 생산은 이래서 다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쭉 입증을 해서 이것은 코드가 같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비유사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게 타당하면은 그래? 그럼 비유사 상품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칙으로는 코드가 같은 것들은 되게 이것이 이 속성으로 봤을 때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증거에서 그래 아니네 이럴 때는 코드가 떨어지고 비유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상품 자체 속성인부터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장은 아예 외워놓으셔야 돼. 외워놓으셔가지고 2차 시험 볼 때는 이 문장이 그대로 주르륵 써줄 수 있어야 돼. 법조문이 없잖아. 이런 판례들은 아까 상표 유사 판단도 그 판례 기준 법조문이 없잖아요. 그런 문장도 쭉쭉쭉 쓸 줄 알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키워드를 잘 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간에는 지금 다 상표로 통합을 해가지고 상품으로, 또 상표와 서비스도 옛날 것은 다 지금은 상표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운영하든 통합해서 운영하든 상품과 서비스 간이 서로 동종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서로 유사로 보는 거예요. 이건 상품이건 서비스니까 다른 거 아니야? 비유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에 동종성이 있다 그러면은 의류하고 의류 소매업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동종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유사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 상표 유사 여부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 유사 판단 여기 기준을 보세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그 상표 출처에 관하여 오인 운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표장이 유사해가지고 오인 운동을 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표 자체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오인 운동을 야기할 염려가 없다 그러면 상표법상 유사라고 볼 수는 없어. 아시겠어요? 그냥 문맥에만 유사의 개념 필만 꽂혀가지고 표장만 유사하면 유사야? 원칙은 그렇죠. 표장이 유사하면 혼동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표장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사 실전을 고려했을 때 오인 운동을 야기할 염려가 없어. 그럴 땐 상표법상 유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상표 유사 그 자체보다 출처에 오인 운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더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롤렉스와 로렌스 사건을 봅시다. 시계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브랜드에 롤렉스가 있잖아. 근데 스위스의 고급 시계 롤렉스가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딱 봤을 때 돼. 칭호 유사하죠, 칭호. 칭호. 외관은 좀 철자가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고,
관념은 롤렉스가 무슨 뜻인지 롤렉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비교할 바가 안 되고. 칭호에서는 롤렉스와 로렌스는 언뜻 보면은 유사라고 볼 수가 있다고 오인원들 이야기할 정도로 유사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갖고 이거는 유사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 롤렉스는 아주 고가의 시계잖아요. 에? 파는 것도 이렇게 되게 정해져 있다고. 그것도 수요자층도 달라. 에? 롤렉스는 일반 대중적인 시계잖아. 에? 그러니까는 수요자들이 롤렉스 살면서 또는 롤렉스 살면서 롤렉스라고 생각하고 사겠어요? 롤렉스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냐 시계 하나에. 근데 뭐 몇십만 원짜리 시계 사면서 이게 롤렉스 아니야? 또 거꾸로 롤렉스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 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살 때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주고 뭐 이게 나중에 수리 이런 거 보증도 다 써주고 유통경도 럭셔리한 샵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판례가 잘 기억해 놓으실 판례예요. 이거는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추론 상표와 타인의 선정 상표가 상표 자체 외관칭후 관념에서는 서로 유사,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상표가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인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운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상표법상. 그래서 롤렉스와 로렌스는 다르다. 또 다른 사건은 폴로와 폴라는 다르다.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일지 몰라도 거래 시점을 고려했을 때 개별적, 구체적으로는 혼동이 염려 없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판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상표법의 법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옛날 법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했어. 근데 그게 뭐야? 이제 헌법상 위헌이다 그랬잖아요. 위헌. 예?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등록 여부 결정시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 여부 결정시에 지금은 바뀌었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7호에 의해서 거절이 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또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등록 기초 상표권이 선등록 상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표 등록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국내인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되는 경우가 있죠.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해가지고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출원해서 등록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그냥 출원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 나라에 출원해놓고 6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기간이 6개월인데 상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하면서 자기네 나라 출원한 날을 그 우선권 주장일 기초로 해가지고 출원하게 되면 그 나라에 출원한 날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누가 출원이 경합되면 누가 먼저 출원했냐에 따라서 등록 여부 결정된다. 선출원주의, 선출원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출원일 날 자기 나라에 출원한 것을 6개월 우선권 주장에서 출원하면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을 인정을 해서 이제 선출원 위반인지 아닌지 따져가지고 등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파리 루트로 이렇게 통해서 그 우선권 주장은 파리 협약의 3대 원칙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공업소유권 분야 파리 협약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출원하는 경우, 그래서 파리 루트에 의한 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마드리드 루트를 위해서 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미 연방특허 상표청, 미 연방특허 상표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패턴 앤 트레이드마크 오피스에서 USPTO라 그래. 우리는 그냥 특허청이라 그러지만 걔네는 미 연방특허 상표청이라 그래요. 관청 이름이. 이 USPTO에다가 이제 상표 등록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했어. 그런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마드리드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등록받겠다고 지정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딱 써놓는 거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나라에 이제 그 출원 마드리드 담당과에다가 그걸 접수를 해. 그럼 접수만 받아주는 거야. 그 사람은. USPTO는.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에는. 예? 수리관청에. 그만 받아주고,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즉시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세계지식기구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전문기관인 WIPO에다가, 와이포에다가 그것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국제사무국이 있어요. 상표 담당하는 국제사무국이. 그거를 받아. 그러면 걔네들은 WIPO는 다시 또 지정국가인 우리나라 특허청에 그거를 보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심사를 해. 그래가지고 등록되면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원부에 등재가 돼. 근데 이 WIPO에 이제 보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서류를 보내면 걔네도 국제등록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또 보내는 거 우리나라 지정국에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우리는 국내 상표 등록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등록부가 몇 개야? 2개예요. WIPO가 가지고 있는 국제 등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상표 등록부가 있고, 그렇게 원부가 있고, 그렇게 돼서 국내 상표 등록 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국제 등록부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마드리드에서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는 국제 등록 원부, 요걸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7호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 등록 단계에서 우리는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정 상품을, 대한민국을 지정으로 했던 그런 상품률을 감축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에? 상품을 A, B, C로 했다가 A, B만, C는 삭제를 해. A, B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출원이 바뀌는 수도 있거든요. 갑이었다가 을로. 그렇게 명의 변경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게 바뀌어? 그러면 WIPO는 다시 그것을 지정국가였던 우리나라에 통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시차가 되게 또 발생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등록 상표가 마드리드에 출원에 의해서 국내 등록된 상표다라고 할 때는 그 국내 등록만 보고 덜러덩 선등록 상표다, 그거 유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상품도 유사고 뭐 유사다, 타인의 상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할 게 아니고 그 국제등록부의 상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사이에 유사 상품이 감축으로 없어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호는. 예? 또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출원이나 같은 권리인이 됐다. 그러면 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호를 위반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거절 이유, 무효 사유, 그리고 5년의 제척기간이 있다. 이건 사익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공익보호적인 측면보다는 사익보호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척기간을 두게 된 것은 이제 이런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상표를 둘러싼 법률관을 조속히 안정시켜서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사관은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등록하는 상표도 있을 수 있고, 또 깜빡 뭐가 잘못돼가지고 등록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상표 등록하면 그냥 내버려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고. 예? 그러면 그 글자가 한번 물꼬를 트면 그 글자가 들어간 건 계속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상표가 선등록권자인데 을이 A-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A-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원을 했어. 근데 이거 사실은 이게 요부야. 식별력 있는 거고 이것도 식별력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유사라고 볼 수가 있어. 요부가 동일하면 전체적으로는 이거 전체와 요거는 유사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딱 등록이 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다른 사람이 또 병이
A 플러스 C라고 출원해. 그럼 또 이것도 또 등록이 돼. 왜냐면 이 등록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이거 등록돼. 그 다음에 또 정인, 또 A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면 나중에 이 A는 뭐야? A자 포함된 상표들이 많이 등록이 돼버리면 A는 식별력을 상실했거나 식별력이 약하게 되었다,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봐가지고 상표 요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됐으니까는 이제 나는 문제 없네.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내 상표 식별력이 상실되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칭을 한다고, 워칭. 예? 추출한 상표에서 워칭을 해가지고 유사한가 떴다 그러면은 정보, 나중에 설명드리는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뭐야 상표가 공고가 됐다 그러면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또 등록이 되었다 잘못 그러면 무효심판을 걸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효심판은 5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이 경과되면 못하는 거야 이제는. 그럼 자기 상표권 식별력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워칭을 한다. 그래서 워칭을 서비스해주는 또 회사가 있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출원되는 상표를 다 워칭을 해서 그 자기네 그걸 워칭 서비스를 받겠다고 한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쫙쫙 이메일로 알려줘. 에? 1년에 얼마씩, 한 상표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상표다. 근데 그것이 또 월드와이드로 서비스하는 데도 있어요. 유럽이나 유박 이런데, 일본이나 이런데, 뭐 중국도 그렇고, 예. 월드와이드로.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만 출원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출원된 거 다 워칭이면 그 나라에도 막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막 그래. 특히 이게 EU 국가 있잖아요. EU. 유럽에는 이게 강해. 왜냐면은 유럽은 우리 같은 7호 있잖아요. 7호를 우리는 심사관이 알아서 다 유상표 이게 걸려줘. 그래 거절시켜주는데, 유럽은 뭐야? 7호를 가만 놔도 그냥 식별력 있고 다른 공익 훼손할 염려가 없으면 다 그냥 공고해주고 등록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야? 내 선전록 상표와 유사해? 이거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심사한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EU, 유럽 국가들은 워칭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위스나 이런 데, 네덜란드 이런 데서 워칭 서비스, 독일도 그렇고 워칭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예? 이것은 상대적 거절률을 본다고. 그래서 이신청이 있거나 뭐 이럴 때만 다 그 상표와 그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이 유사한지 따지겠다는 거야. 그때 가서. 특허청은 편하죠. 심사 업무의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그렇지만은 상표권 협회에서 권리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 워칭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장원급제 사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원이라는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장원은 이제 갑이 장원을 출원을 했어. 근데 을이 이거는 선용상표 장원급제와 유사다. 장원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5년이 경과 안 됐어. 근데 여러분, 장원하고 장원급제하고 유사야? 장원급제를 장원과 또 급제로 나눠? 그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잖아. 왜냐면 장원급제 그 자체가 하나의 결합으로서 어떤 제3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드컵 봐요. 그러면은 월드와 컵으로 나눌 수 있냐고. 그럼 완전히 월드컵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드컵과 같은 것은 월드와 컵이라는 것이 결합된 상표를 하더라도 이걸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해. 이럴 때는 분리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는 분리 관찰을 할 수 있지만은, 장원급제도 마찬가지야. 장원급제를 장원과 급제로 다시 나눈다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장원이라는 출원상표가 장원 선등록 장원급제와 유사하다 이러면은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는 불안한 거야.
근데 이제 5년이 경과가 됐어. 제척기간이 지났어. 그때서야 또 다른 상표, 선정상표인 장원산업주식회사 이걸 가지고 예비적으로 그걸 또 딱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때문에 또 선정록이 장원산업주식회사 있으니까 적어도 이거하고는 그럼 유사 아니냐. 왜냐하면 장원산업주식회사 산업은 일반적인 말이고 주식회사는 회사 명칭에 불과한 거니까 요부 관찰하면 요부는 장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요부하고 이 출원상표 장원하고는 같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유사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5년 전 제척기간 지나기 전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았으면은 이기는 사건인데 이거는 5년 내에 싸울 때는 장원급제로 했다가 심판이 계속 중에 5년이 경과돼 버렸어. 뒤늦게서야 5년이 경과되고 나서 장원산업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효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제척기간을 두게 된 취지에 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할 때 제척기간 내에 올바른 상표를 선정상표를 인용상표를 딱 선정을 해서 그래갖고 정확하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장원급제 해가지고 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래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그냥 5년이 싹 지난 걸로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제 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거절리 해소 방안 이것도 종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의 상표가 있었어. 그래서 7호에 해당한다고 이제 거절 이유가 나왔어. 그렇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정의 상표가 소멸이 돼. 무효든 취소든 갱신을 안 했거든 또는 뭐 말소를 했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이 됐거나 아니면 나 출원인은 을인데 갑의 선정 상표 때문에 거절됐어. 근데 갑한테 그 상표를 넘겨받았어. 그럼 더 이상은 타인이 아니잖아. 타인의 선정록 상표라 했으니까 자기 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7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7호에서 이제 거절이 나오면은 출원인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심사관은 유사하다고 봤지만 나는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외관, 칭호, 관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염려가 없다. 그리고 내 주장에 타당하면 심사관도 그걸 받아줄 것이고 아까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은 객관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다 할 때는 안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표는 동일도 유사할지 몰라도 상품이 서로 동일도 유사하지가 않다. 이렇게 또 싸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상품 속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품질도 다 형상도 이래 다르고 품질도 이렇게 다르고 생산법도 이렇게 다르고 뭐 수혜제 범위도 이렇게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지적된 상품을 삭제해버리는 거야. 삭제 보정.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 유사한 게 아니니까 그럼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삭제 보정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감축 보정도 아무튼 보정을 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해. 선등록 상표에 대해서 무효 확정이 되면은 그런 거절 이유가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심판 청구하고 청구 사실 증명원을 이제 띄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심사관에게 제출하면서 이렇게 무효 심판 청구했으니까 그때 신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심사를 좀 보류해 주시는 그런 선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그냥 그걸 받아준다고요. 그 다음에 또 취소 심판을 청구해. 그 취소 신규 확정되면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언상표가 뭐 이제 보니까는 의견서 될 기간 동안 보니까 이미 소멸됐어. 유예기간 6개월인데 존속기간 갱신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도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줍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다시 갱신 출원하면 가산료를 내고 하면
해줘요. 근데 그 기간도 지났어. 그럼 다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니야. 만약에 의견 제출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런 기간이 다 지나버렸다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소명해가지고 이거 다 갱신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선정상표를 말소를 했어. 소멸됐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소 등록돼서 소멸됐다. 그럼 또 그거를 입증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이전을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이제 내 거를 이전해가 출원이 내 거를 이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등록되고 나면 나 다시 이전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동의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선등록권자가 나 이의 없어요. 등록해주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해주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걸 인정해줘요. Letter of Consent. 등록 동의서를.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게 가능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명문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얻었다 하더라도 7월에 거절 요구했었다 볼 수 없다.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판례입니다.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고 그래요. 그래서 동의서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법례로 뭐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고려해 볼 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수요자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자 이익, 상표 사용자 이익은 어떻게 보호될지 몰라도 수요자 이익은 뭐야? 헷갈려도 뭐야? 법에서 등록을 허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자 이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표법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상표 사용자, 경쟁업자, 트레이드마크 유저, 경쟁업자, 컴피티터, 그리고 수요자, 컨슈머, 이 3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채택하게 되면 트레이드마크 유저 입장에서 좋을지 몰라도 컨슈머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혼동이 와도 막 시장에 막 합법적으로 돌아다녀?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 정책을 취하는 게 옳으냐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사회보호적인 측면을 강하게 한다면은 동의서 제도를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한다면은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공익적인 것을 전혀 보호하는 것 측면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치료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또 출했는데 동의서는 안 해주지만 나 등록한데 이의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 선등록권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치료를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들 비춰봤을 때 치료가 단순히 사익보호적인 측면만 있는 거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공익보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보면은 선등록 상표권자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의 명칭으로 된 상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먼저 설명드린 유코도 함께 적용될 수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선등록 상표가 아니고 등록 상표가 아니고 등록이 안 됐어. 미등록 상표야. 근데 유명해. 주지상표나 또는 저명상표야. 이럴 때는 이제 주지상표는 9호에 또 저명상표는 11호에를 적용이 돼가지고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 품질 표시나 광고 기능 이런 걸 보강해서 기존상표의 품질 표시 또는 광고 기능을 보강해서 출원된 결합상표가 아무튼 허위 표시라든가 과대 광고 뭐 품질 오인을 유발하려고 있는 이러한 표시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상표가 출원이 됐다. 뭐 기능이 아니다. 아무튼 출원 상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상표법 12호에서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 해서 거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상표법 3세도 1항 4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다른
공적인 법을 위반했을 때는 4호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하일라폼 케이스를 생각해서 약사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4호 위반이다 해가지고 거절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4호를 적용할 수 있다. 독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4호를 적용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원상표가 어떤 품질 또는 광고 기능을 보강해서 이렇게 출원상표를 출원했는데 이것이 성질 표시적인 그런 의미를 직감케 한다. 그런 것이 거의, 그리고 그것이 메인이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럼 이거 성질 표시 표장이죠. 그럴 때는 이제 3호를 적용해서 성질 표시 상표를 적용해서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 그냥 참고로 이런 정도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타인의 갑의 상표가 선등록이 아니고 선출원이야. 아직 등록이 안 됐어. 근데 의뢰상표 후출원이 지금 유사상품에 출원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7호를 적용해야 되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등록이 안 됐잖아. 그러면은 35조 1항 선출원주의 위반 35조 1항을 적용을 해서 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잘못하는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게 선등록이다. 그러면 또 35조 1항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7호를 적용해야지. 근데 이거 봐요. 7호를 적용해야 돼. 35조 1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잘못 적용을 했어. 그래 놓고는 등록할 때는 심사관이 이제 되게 심사 출원을 하면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를 발견을 하면 이 7호에 해당하네. 이래가지고 7호 위반입니다. 이래가지고 거절하거나 아니 이거 35조 1항 위반이네. 여기 해당하네. 또 위반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 제출 통지라 그래요. 옛날에 거절 이유 통지라 그랬는데 이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국민들도 그냥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꼭 변리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직접 출원하면은 거절 이유 통지서 이래가지고 딱 특허청에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절 이유 통지서 내 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뭐야? 애꿎은 조금 이렇게 의견서를 내거나 보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내 거 안 되나 봐. 특허청에서 안 된다 그러네. 거절 이유 통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꿨어. 의견 제출 통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비적으로 거절 통지하는 거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세요. 라는 의견 제출 통지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출원했는데 이제 7호를 적용해서 선등록 근거를 해가지고 7호를 적용해야 되는데 인용 상표는 선등록이야. 근데 법조물 적기를 35조 1항 선출원 위반으로 이렇게 거절리 통지를 했어요. 근데 심사관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네. 선등록 7호를 적용해야 되네. 그리고 거절 결정서에는 7호를 적용했어.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7호 적용하면 다시 7호 적용하고 싶으면 재차 의견 제출 통지서를 내야지 막바로 거절 결정서를 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35조 1항 위반이라고 나간 건 잘못인 거고 알고 보니까 34조 1항 7호다. 7호에서 다시 거절해가지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절 결정서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막바로 그런 거 기회도 안 주고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다시 새로운 조문이 34조 1항 7호 위반 이래가지고 거절 결정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학설인데 이 학설은 학자 학설이 아니고 특허 법원의 지출소유권 실무위원회에서 만든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야? 특허원 판사 그분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거는 시험에 2022년 시험에
나올 가능성 90% 이상인 그런 주제고, 이거는 7호만이 아니고 뒤에 상표 침해 행위하고도 관련된 주제고 상표 등록 무효하고도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거와 뒤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데 이거를 꼭 물어보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왜냐? 제 책이 나온 판례가 2021년 1월까지 판례를 실었다 그랬죠. 이거는 그 책이 나온 이후의 판례예요. 3월. 현재 그 이후에 나온 판례 중 주목하는 건 이거, 현재로서는 이것뿐인데, 여기 보면 2021년 3월 18일 선고 판례잖아. 에? 2018년. 그리고 뭐야 이건 전원 합의체 판결이잖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관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거 따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는 뭐 과거에 있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한 거 아니에요. 이 판례로 새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보세요.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 상표와 독일대로 유사한 상표를 그 선출원 등록 상표 진술과 독일대로 상표를 진술해 등록받았어. 원래 등록이 돼서는 안 되죠. 등록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잘못 등록된 거야. 후출원, 이걸 후출원 등록 상표라고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래 놓고 등록됐으니까 나 이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판례는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은 이것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갑이 A라는 상표를 A라는 상품에 이렇게 등록이 되고 있었어. 선등록이. 근데 을이 이와 유사한 A- 상표를 A 상품에 이렇게 출원을 했어. 이건 원래 7호에서 거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등록이 됐어. 그러니까 등록이 됐으니까 뭐야? 믿고 이제 쓰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뭐야? 갑의 상표권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뭐 이런, 예를 들면은 꼭 그런 일이 뭐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상표 등록 받을 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그 권리가 안전한 권리가 되지. 되지도 않을 거를 뭐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해주고 등록증을 받으면 존재가 그 등록이 됐어. 그럼 또 그거 믿고 열심히 써.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켜졌어. 근데 뭐야?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등록이 됐다고 쳐봐. 등록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뭐야? 그게 침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돈 벌어서 뭐야? 이익액은 손해액으로 본다. 나중에 침해 나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이익은 돈 벌어 다 그 사람한테 줘야 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야? 나는 특허 창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다 100% 등록을 보장합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출원해서 정정당당하게 모든 법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만 여러분의 안전한 재산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만약에 등록이 됐다 쳐봐. 여러분 쫄딱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판례를 봐요. 그러니까는 등록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출원을 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심한 그런 상표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면 뭐야? 여러분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당장은 모면할지 몰라도,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길게는 아주 위험해진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판례 침해에서도 나오고 무효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 7호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 꼭 잘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법원 판례 사이퍼 들어가서 대법원 판례라 쳐가지고 이 사건번호를 딱 치면 원문이 나올 겁니다. 그 원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한번 읽어보셔. 사례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자, 지금까지는 이제 7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8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조랑 8에 보면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고 여기는 뭐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과 이렇게 돼 있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 유사는 없죠?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싸움이야? 7호는 상표와 상표의 싸움이에요. 선등록 상표와 후출원 상표의 싸움. 근데 8호는 뭐야?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과 출원 상표와의 싸움이야. 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사이 간의 싸움이 아니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과 후출원 상표 간의 싸움이에요. 선등록 지리적 단체 표장과 후출원.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에. 이것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 따지는 거고, 근데 상품은 유사는 안 따져. 동일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고 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독점 배타적인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의 권을 보호하고 이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의 출처 표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하는 겁니다. 적용 요건은 선출원, 그거는 선출원이어야 돼요. 타인이어야 되고 후출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 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표장과 표장 간에는. 그리고 후출원은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이 아니고 상표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상품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상품과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하고 냉동된 사과, 신선한 사과가 있고 프레쉬 애플이 있고 냉동된 사과가 있어, 프로즌 애플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유사.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거고, 감귤과 귤 이것도 동일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 녹차하고 홍차 다르죠. 또 사과하고 사과 주스 이거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와 어떤 상품과 그거의 도소매업 이런 것은 이제 동일성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지적 표시 단체 표정에 예를 들면 사과가 있다. 대구 사과. 근데 사과 도매업, 뭐 사과 소매업, 상표는 서비스업을 지정해가지고 들어왔어. 이런 건 다 동일성이 있는 걸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 지적 표시 단체 표정 상호 간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8호를.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지명은 같은데 사실 다른 지역이야. 이름만 같지.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저 동부에 있는 지명도 있고 서부에 똑같아. 너 이주에 가도 똑같고 전혀 왜 이렇게 똑같은 이름들이 많은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예 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조 사항에.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동음 이의의 지적 표시 단체 표정 상호 간에는 동일 상품을 지정 상품을 하고 있더라도 모두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경상북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적 표시 단체 표정 등록 받고, 똑같은 그런 동음 이의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이름 지명 같아. 그렇죠. 지역이 다르잖아요. 상품도 똑같이 출원해. 그럼 각자 지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경우로서 등록이 됐다. 그러면은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식별력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야, 대구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식별력, 대구는 지명 아니에요? 그러면 산지표일 수도 있고 현장 지명일 수도 있잖아요. 지정상품은 사과야. 그럼 원래는 상표법 33조 1항 뭐 3호나 4호나 이런 데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적표시 단체 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왜? 지적표시 단체, 상표가 아니고 지적표시 단체 표장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상표가 아니고 지적표시 단체 표장이기 때문에 대구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어떤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대구 사과.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등록이야. 대구나 대구 사과가 선등록 지적표시 단체 표정이야. 근데 을인 후출원이 이제 출원을 하는 거야. 출원하면서 지정상품은 사과야. 그리고 상표로 출원해. 단체 표정 출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대물림 대구, 뭐 대물림 대구 사과 이런 걸 출원한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유사. 그럼 그때 가서 이거는 뭐 지명이니까 식별력 없는 거고 요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적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된 표장들은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 없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긴 하는데 그것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산지 표시, 또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식별력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식별력이 없는 걸로. 마침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적표시 포함하는 일반 상표가 있어도 지적표시 구성된 지적표시 단체 표장은 등록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식별력 있는 도형을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도형하고 결합을 해서 대구 사과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건 상표야. 선등록 상표야. 그럼 사실은 지정상품 사과고, 그러면은 대구는 이거 산지 표시잖아요. 현재한 지명이잖아. 사과는 별거 아니고. 그럼 사실 이 도용 때문에 등록된 거 아니에요. 상표로서. 근데 이제 을이 후출원인데 출원하면서 이 사람은 상표로 출원한 게 아니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해. 그럴 때는 이 선등록 상표인 도용 플러스 대구 사과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록이 된다는 거, 지적표시 단체 표장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지적표시 단체 표장이 그거는 대구는 식별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8호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거절 이유, 무효 사유가 되고 5년의 제척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조 4항에 보면 동호미의 지적표시 단체 표장 상호간에는 동일 상품을 전송하고 있더라도 번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다른 거절력이 있는 한 다시 얘기해서 모두 등록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 상표법 223조 하고 119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잘 보십시오. 관련해 가지고 다만 이처럼 둘 이상의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이 서로 동의의 지적 표시에 해당되어 각기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 각 단체 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 단체 표장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이거 여기도 대구고 여기도 대구라고 쳐봐요. 그러면 지리표시 단체 표장자로 다 등록됐어. 그래서 물건이 나와, 상품이 나와. 그럼 뭐 혼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만든 뭐 대구모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만든 뭐 대구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혼동 방지 표시 의무가 있어요. 오인운동 방지 표시 의무가. 이것이 상표법 제 223조예요. 동호미여 지적표시 표장, 단체 표장이 이렇게 각각 등록은 허용해 주지만 각자가 사용할 때는 그 단체 표장권자들이나 소속 단체원들은 그걸 사용하면서 단체 표정과 함께 이거는 어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오인운동 방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되면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그 지적표시 단체 표장.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남옥의 규정이에요. 이걸 위반해가지고 단체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그 지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지금까지 상표법 34조 1항 7호와 8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